2024학년도 정시 가채점 지원 전략 설명회 강의를 맡은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쉴 틈이 없네요. 그죠? 당장 이번 주부터 논술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남아있죠? 원서 접수 영역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원서 접수를 위한 지원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건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가채점 설명회에서는요. 첫 번째는 2024학년도 올해 정시의 특징이 어떤 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올 정시 지원 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꼭 체크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봤는데 올 수능 지금 어떻다고 분석하고 있죠? 저희 진학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시기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다고 하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어렵게 출제된 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국어부터 좀 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 일단은 전년도에 국어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됐죠. 그래서 만점이 134점이었어요. 전년도에. 근데 올 9월 모평은 꽤 난도 있게 출제됐다고 이제 분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능은 어때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6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올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 올해 특징이 어떤 거였죠? 좀 예년하고는 좀 다른 출제 경향이 보였던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문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됐는데 소위 얘기해서 선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죠. 선지에서 정답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에서 독서는 조금 평이했는데 문학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선택 과목과 화법과 작문은 어느 정도 평이했는데 어때요? 언어와 매체는 또 어려웠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원점수로 봤을 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볼게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86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86 이상이면 원점수 86 이상이면 1등급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와 매체는 84점 정도. 2등급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은 79.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76.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화법과 작문에 비해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국어 같은 경우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면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수학 좀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 수능이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됐죠. 올 9월은 어찌됐든 표준 점수 최고점 만점자가 2,500명이 넘을 정도로 어쨌든 최상위권에서는 좀 수월했다라고들도 얘기들을 해요. 자, 올해는요. 표준 점수 최고점 같은 경우는 146점으로 아마도 전년도 수능과 거의 비슷하다, 유사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 같은 경우는 133점, 2등급 같은 경우는 126점으로 실제로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컷은 전년도 수능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선택 과목관,
선택 과목 간 차이, 유불리를 좀 볼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확률과 통계는 조금 수월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미적분은 좀 어려웠어요 라고 지금 또 평가들을 하고 있죠. 또 그대로 나타난 거죠. 1등급을 보면 확률과 통계는 91점, 원점수로 91점인데 미적분은 얼마예요? 83점이에요. 이 정도로 확통은 평이, 미적분은 좀 어려웠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표 받은 다음에 표준 점수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올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9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국어가 좀 어려웠고요.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때문에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냐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교차 지원은,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측들이 됐는데 실제 수능에서 수학에서만 보자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면서 올해도 교차 지원은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교차 지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수학만 갖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탐구에서 사탐과 과탐에 뭐 어떤 게 더 어려웠나 여기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하지만 단순하게 수학만 보자면 올해도 교차 지원은 상당히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특징적인 것들 중 하나를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이건 너무너무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인데 졸업생이 역대 최고였어 라고들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올해 수능 접수 인원이에요.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응시 인원 아니에요. 응시 인원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능 접수 인원만 보자라고 한다면 전체 선발 인원은 전년에 비해서 한 3,4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재학생 인원도 꽤 줄었죠. 23,000명 이상 줄었는데 졸업생이 17,000명 이상이 증가를 했지요. 자,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이거 제가 응시 인원 아니라 그랬죠. 접수 인원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올해 소위 얘기하는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수능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랑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교차 지원을 했던 자연계 학생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거는 좀 다니기가 좀 어렵네. 한 번 더 해서 내가 희망했던 자연계 공대라든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싶어 라는 학생들까지, 그런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졸업생 수가 상당히 증가했죠. 거기다가 비율이 또 크게 증가를 했고요.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수능 접수 인원의 졸업생 인원이 저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증가한 건 알겠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여기서 제가 잠깐 앞에서 얘기한 수능 난도하고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들 얘기해요. 올해 전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졸업생 학생들도 똑같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졸업생의 강세가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들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수학만 놓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 커뮤니티에서 막 올해 뭐 어려웠네 쉬웠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최상위권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상한데 나는 좀 평이하게 느꼈는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올해 수학 같은 경우가 이랬죠. 수학 같은 경우가 초고난이도 문항은
내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의미로는 더 호재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고난이도 문장을 내지 않는 대신에 중상위 난이도의 문제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됐죠.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좀 수월했는데 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N수생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졸업생일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역시나 의대라든가 뭐 약대라든가 아니면 최상위권 대학의 공대를 지원코자 하는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는 전년도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제가 교차 지원 얘기를 했죠. 교차 지원이 좀 줄어들 거야 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죠. 올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교차 지원을 하면은 한 그룹 정도 더 높은 대학의 인문계열로 한 그룹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교차 지원도 지속이 또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올해 좀 재학생 학생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졸업생 특히나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아마 적극적으로 소신 지원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군별 모집 인원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서울권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군과 나군의 선발 인원이 좀 많고요. 지방권역 같은 경우에서도 가군과 나군에서의 선발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인천, 경기만 놓고 보면 다군의 선발 인원도 적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게 단순히 뭐 서울, 인천, 경기, 지방권역의 가나, 다군의 뭐 선발 인원을 보고 뭐 어느 군을 집중군으로 삼아라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그 가나, 다군 중에 어느 한 군에서는 소신 지원을 좀 하고 어느 군에서는 좀 안정 지원을 할 때 가나, 다군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이 가채점 기간에 좀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해 조금 또 최상위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상위권에서는 올해 조금 변화점이 좀 보이지요. 제가 아마 이 얘기는 한 3번 정도 동일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서울권역에서 다군은 최상위권에서는 또는 상위권에서는 지원할 만한 대학이 없는데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랬죠? 인문계에서는 뭐 중앙대 경영경제 또는 한국외대 경영학부 또는 다군에서요. 또는 건국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고고과 하나 그리고 홍익대 이 정도였죠. 그 대학이 지금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좋은 대학이야 나쁜 대학이야 얘기할 게 아니고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이 인문계열은 그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자연계열은요. 자연계열에도 마찬가지로 또 중앙대 그리고 홍대 이렇게 갔던 거죠. 물론 뭐 지방권역에 있는 한의예라든가 치대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런데 올해 다군에 몇몇 대학이 진입을 했지요. 신설을 하면서. 그것도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대학이요. 2개 대학이죠, 일단. 어디요? 그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성균관대가 올해 이제 첨단학과들을 좀 이렇게 신설을 한 경우가 좀 있었죠. 그 첨단학과 신설된 첨단학과 중에
반도체 융합공이랑 에너지학을 올해 다군에서 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대학 어디죠? 그죠? 한국외대. 한국외대에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만 선발을 했는데 여기에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가 올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국외대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다군은 경쟁률도 되게 높고 충원율도 막 도는 군이라 그렇게 뭐 쓸만한 대학 또는 학과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가나군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군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다군도 꼼꼼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 꼭 알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 얘기도 꽤 지금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교차 지원은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지요.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차 지원이 뭐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는 뭐 덜 일어날 거야 라는 건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간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또 하나는 탐구에서 과탐과 사탐의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통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교차 지원이 얼마나 일어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대학에서는. 근데 올해는 좀 지속이 되겠죠. 또 하나 잠깐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서울대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년도에 대략 54% 정도의 교차 지원이 일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과탐을 보고 제2 외국어 및 한문에 응시한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제2 외국어 및 한문에 응시 비율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최상위권,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에서도 교차 지원은 올해 지속될 거야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올해 정시의 특징에 관해서 뭐 가채점을 가지고 뭐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올해 정시 지원할 때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자 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이 실시됐죠. 앞으로 성적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당장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논술이 실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일 또 다음 주 뭐 이렇게 논술이 계속 응시해 놓은 대학에 지원해 놓은 대학들이 있을 텐데 논술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저는 가봐라, 응시를 해봐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논술에 응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해요. 두 번째는요. 제가요,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정시 지원권 대학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내가 논술 지원한 논술대학과 아주 크게 높은 대학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관점으로 아마 이제 응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응시 여부를 고민할 텐데, 자, 첫 번째, 두 경우 모두 여러분들은 이 가채점 성적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전반적으로 국수형 모두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은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영어 때문에요. 그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영어로 좀 충족을 하고 다른 영역에서 좀 수월하게 하려고 했는데 영어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애매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다? 가봐라 한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좀 지원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내 성적을 통해서 정시에 지원한 대학과 논술에 지원하는 대학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논술이라 하면 내가 지원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약간 높은 대학에다 지원을 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도 되도록이면 한번 논술이라든가 면접은 응시를 해보는 게, 정말 내 성적이 뛰어나서 정시에 정말 잘 갈 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논술이나 면접에 응시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현 상황에서 조금 급한 친구들 같은 경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당락 또는 합부를 막 알아보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걸 알아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입시 정보 찾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일단은 원점수 기준으로 가채점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 대학을 한 군별로 한 3개 정도, 소위 얘기해서 목표 대학이겠죠. 목표 대학을 한 3개 정도를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죠? 그 대학에 선택한 대학에 요강을 좀 숙지하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여기는 요 영역이 요 영역보다 좀 높기 때문에 나한테는 유리하고 요 대학이 나한테는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유불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는 입시 정보를 좀 취사 선택하고 그 입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 또는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유불리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저희 진학사의 모의전 합격 예측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각 대학의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별로 한 개 대학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채점 상황에서는 너무 합불 또는 당락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선택대학의 요강을 좀 숙지하는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가채점에서의 내가 잘 본 과목과 조금 덜 잘 본 과목,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요거에 따른 유불리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서강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죠. 그죠?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상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나 된단 말이에요.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상경대학보다는 인문대학 위주로, 인문계열 위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일부 대학은 좀 반영 비율이 좀 변경된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요. 성대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 10%를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성균관대가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을 반영했던 대학인데 영어 10%를 반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서 국어 35%, 수학 30%, 그다음에 영어 10%, 탐구 25%를 반영한다라는 거.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 반드시 이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앞장에서 같은 내용인데
뭐 한양대랑 지금 어찌 보면 같은 얘기예요. 숭실대도 마찬가지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인문계열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에서 인문계열에서 상경계열 또는 사회과학 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어와 수학 성적에 따라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쓸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인문계열 안에서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모집 단위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과들을 지원해야 될지도 나뉜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안 읽을게요. 뭐 저런 대학들은 반영 비율이 조금 같은 인문계열 안에서도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후에 또 나오겠지만 뭐 가천대라든가 덕성여대라든가 삼육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또 잘 본 과목에 내 성적이 좀 좋은 영역에 반영 비율이 높게 적용을 좀 해주기 때문에 저런 대학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영어도 정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7.8% 정도 나왔죠. 1등급 비율이. 근데 올해 9월에 갑자기 얼마가 됐어요? 그죠? 4%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올해 수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현철 소장님은요? 대략적으로 한 5%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대학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등급별 영어 뭐 감점이 됐던 가점이 됐던 요것만 여러분들이 되게 꼼꼼히 보는 경우 뭐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뭐 요것만 좀 꼼꼼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각 대학의 환산 점수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고대 같은 경우는 감점으로만 쓰기 때문에 내가 2등급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3점이 감점이 되거든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5점이 나요. 그러니까 2등급으로 떨어지면 5점이 감점이 이제 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대는 반영 비율로 들어가지 않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문계열은 5점이 아니라 2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거의 8.3점. 자연계열은 5점이 아니라 5.6점 정도 차이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2등급 맞고도 연세대 충분히 합격은 하겠죠. 뭐 다른 영역을 잘 봤다 하면요. 근데 단순하게 영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인문계열 쪽에서는 연세대 2등급으로 내려가면 8.3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도 대학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등급 간 영어 점수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대학의 반영 방법, 반영 비율에 따른 차이를 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에 성균관대 영어 반영 방법 반드시 올해 확인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균관대가 올해 영어 10%를 반영을 하는데 반영 방법이 좀 다른 대학하고 좀 달라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선발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딱 들면 이해하실 거예요. 올해 영어 1등급의 비율이 예를 들어 제가 그냥 4%라고 할게요. 4%. 영어 1등급의 비율이 4%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환산이 되냐면은 물론 환산표를 주긴 할 거예요. 환산표를 주긴 할 건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영어 1등급 4%에 해당하는 국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도 4%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잡아요. 수학에서 4%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잡아요. 그래서 그 표준 점수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평균을 내서 나오는 그 값이 영어 4%에 해당하는 1등급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등급은요? 그럼 2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일까요? 2등급은 근데 좀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럼 2등급은 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등급 비율은 14%라고 할게요. 2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14%예요. 그러면은 2등급은 7%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7%. 그래서 1등급이 4%였고 2등급의 반, 14%의 반인 7% 하면은 얼마예요? 1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11%에 해당하는 또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나누기 2. 그 나온 값이 영어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등급부터는 계속 중간값 잡아가면서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성대에서 아마 이렇게 환산을 해서 환산표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성대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영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점수 활용지표에 따른 유불리 분명히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랑 큰 차이는 나진 않은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의예랑 간호를 제외하고 의예 간호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표준점수 플러스 변표를 쓰고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라든가 뭐 국민대라든가 뭐 홍익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뭐 크게 무리가 없는데 탐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변표를 쓰지 않고 표준 점수를 단순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과목 간 유불리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만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의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점수 활용 지표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내가 어느 점수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 뭐 국어 수학 뭐 전년도 뭐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1대 다대응인 거잖아요. 그죠? 표준 점수 하나에 100분위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주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 의대 이렇게 100분위를 반영하는 의대를 쓰려고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나는 145점이 아니고 만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 142점 맞더라도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면 100인 거잖아요. 145점 맞은 학생과 동일한 거잖아요. 때문에 특히나 뭐 자연계열 최상위학과 의대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표준 점수를 그냥 쓰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100분위를 적용하는 의대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도 분명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제가 너무 또 자꾸 설명회를 하다 보면 상위권 대학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경우가 좀 많아요. 오늘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잘 찾아보면 서울에도 뭐 덕성여대라든가 동덕여대라든가 뭐 서울여대, 뭐 명지대, 한성대 이런 대학들도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가천대도 요즘 뭐 좀 뜨고 있는 가천대라든가 가톨릭대 이런 대학들도 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탐구에서 두 과목을 다 잘 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잘 선택을 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개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 전년도 입시 결과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글씨 잘 안 보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경희대예요. 경희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건데 전년도 입시 결과 참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전제가 하나가 있죠. 전년도와 올해 전형 방법이 좀 변경되지 않았을 때, 요랬을 때는 이제 전년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어디가에서 보시면서 전년도 입결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전형 방법이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무조건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모집 인원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
중요한 건 또 전년도 충원율.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되게 친절하게 그 교차 지원 비율, 사탐과 탐의 교차 지원 비율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영역간 평균도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 성적도.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처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좀 수립하기 조금 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말 마지막이네요. 한 2장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전형 방법이 좀 변경된 대학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볼 수도 없고요. 올해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변경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공 수시에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카카오 엔터랑 같이 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예요. 그러니까 뭐 성균관대라든가 연세대 이런 대학의 뭐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잖아요.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그것처럼 카카오랑 같이 하는 채용 조건형인 클라우드공이 선발을 하고 이거 장학금도 주는 학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가 신설됐네 라는 점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닌데 조합과도 좀 장학금을 좀 주는 학과라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조합과도 뭐 좀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톨릭대는 제가 요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올해 이제 점수 활용 지표 100분위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국대랑 동국대는 제가 같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건국대랑 동국대가 전년도까지 한국사를 5%를 적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사 5%가 적용을 안 해요. 폐지가 되면서 그 비율을 한국사의 비율을 뭐 나머지 영역에 조금 이렇게 넣으면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좀 변경이 됐어요. 동국대도 그렇고 건국대도 그렇고. 그래서 건대와 동국대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좀 변경됐다라는 거, 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은 신설된 학과들이 좀 있어요. 그죠? 글로벌 하스피탈리티 관광 학과, 그다음에 반도체 공, 요 2개 과가 일단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저 2개 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 하나는 광역 단위 모집을 신설을 해서 사회과학 광역,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광역 선발이니까 합쳐진 건가요? 저 학과들 학과별로 선발했던 학과들이 다 광역으로 모여진 건가? 아니요. 학과로도 선발을 하고요. 학과로도 선발을 하고 광역 단위 선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학과가 있어서 그 학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지원하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사회과학 계열로 가고는 싶은데 내가 딱 어느 학과를 지정한 학과는 없어. 근데 일단 뭐 광역으로 모집하면 인원이 좀 많지 않아? 그럼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광역 쪽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고려대에 그죠? 교과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 440명이 신설이 됐죠. 그러면서 일반 전형에 학과별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좀 올해는 경쟁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반 전형. 그리고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도 1등급과 2등급, 소위 해서 교과에 1등급과 2등급이 한 2점, 3점, 뭐 3점 정도가 아마 날 거예요. 뭐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은 또 뭐 6점 뭐 이렇게 점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과가 중요하게 반영되면 그럼 수능은 일반 전형에 비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질 가능성도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교과 전형 쓰는 친구들이 뭐 3등급 이런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1, 2등급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교과 성적 1, 2등급
돼 있는 학생들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뭐 지원 가능 수능 성적이 아주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 약간 하락할 개연성도 좀 있기 때문에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광운대라든가 뭐 이런 데도 조금 뭐 신설학과들이 좀 있었고요. 덕성여대도 신설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요. 우수한 수능으로 그냥 35%, 35%, 20%, 10%를 반영한다라는 거. 모든 영역을 다 잘 봤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조금 못 본 영역과 잘 본 영역이 좀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덕성여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을 좀 위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에서 필수 지정 영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 필수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 그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도 기네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죠? 과탐 필수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고요.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투과목하고 과탐, 투과목과 원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도 좀 나는 편이고 거기다가 투과목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보면 3점, 두 과목을 가면 5점의 또 가중 점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좀 유불리? 뭐 원 과목만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불리 같은 경우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첨단융합학부가 신설이 돼서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을 해요. 그죠? 일반 전형에서 50명, 지구인에서 20명이나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좀 솔직해질까요? 첨단융합학부를 지원해서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실제로 고민하는 게 어떤 걸 많이 고민하냐면 첨단융합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조고랑 비슷했던 뭐 전기라든가 이런 학과들 입결이 좀 예년에 비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저 첨단융합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과대학 학과들의 점수가 좀 낮아져서 올해 좀 지원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개연성도 좀 보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립대도 뭐 저런 학과들 좀 첨단 학과들이 좀 생겼다. 그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단과대학별로 광역 모집을 실시한다. 방법은 경희대랑 비슷해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모든 학과들 다 뭉친 게 아니고 모든 학과 기존에 있는 학과들도 학과별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단과대학으로 광역 모집 선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기존에 있는 일반 학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또는 광역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많은 이쪽에 지원하는 거가 유리할지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성균관대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다군에서 저 2개 학과 선발을 한다라는 것과 영어, 반영, 방법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자연과학 계열처럼 일부 학과들이 군 올해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군 변경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그 정도고 외대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군에서 선발하고는 저 신설학과들 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군도 올해 같은 경우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단은 표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변경사항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언제까지요?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죠? 참고하시면서 내가 군별로 목표로 하는 대학들 3개 정도 또는 4개 정도를 좀 선택하셔서 그 대학의 저런 변경사항이라든가 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올해 정시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은 꼭 올해 체크를 좀 해보세요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실제적인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적표 발표된 이후에 실제점 설명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